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무려 840일, 2년 3개월 만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첫날입니다. OECD 국가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벗는 나라라고 하네요. 그만큼 답답한 마스크 벗을 날을 학수고대해 왔는데 막상 벗자니 또 어색하고 눈치 보이고 그런 하루입니다. 자, 국회도 보면 오전에는 썼다가 또 오후에는 이렇게 벗었다가 헬스장, 체육관 모두 각양각색이었습니다. 마스크로부터 자유를 찾은 첫날 모습 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근길 서울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올라오는 사람도 개찰구를 빠져나오는 사람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열차 안을 빼곤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10분 남짓 500여 명의 시민 중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특히 사람이 많기 때문에 습관처럼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다들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조금은 눈치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저도 쓸까도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헬스장. 턱걸이하고 숨가쁘게 러닝머신을 달릴 때도 여전히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 체육관 역시 마스크에서 해방됐지만 이용객 21명 중 16명이 마스크를 쓴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벗으면 더 어색한 것 같아요.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서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 눈치를 보는 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5명 정도 회의를 했는데 2명 빼곤 다 쓰고 했던 것 같아요. 다들 약간 좀 살짝 놀라는 느낌은 했긴. 반면 다시 찾은 숨 쉬는 자유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그 마스크 끈이 조이면서 귀 뒤에가 아팠었는데 그럴 일이 없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비염이 좀 심하다 보니까 숨 쉬는 거에도 좀 여유가 있고요. 해방된 기분? 네, 그런 게 좀 드는 것 같아요. 아직은 어색하지만 코로나 터널도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자, 학교 현장으로 좀 가볼까요? 초등학교 입학 후 한 번도 마스크를 벗어본 적이 없다는 2학년 반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 학년이 거의 끝나가는데도 이 선생님 얼굴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아이들은 쑥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얘들아, 벗고 싶은 사람만 지금 벗어보세요. 몇몇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마스크를 벗습니다. 입학 이후 처음 마스크를 벗은 2학년 학생들에겐 묘한 긴장감마저 돌고 떨리지만 창피해요. 마스크 벗은 얼굴을 친구들에게 온전히 보여주는 게 부끄럽기도 합니다. 친구들도 제 얼굴을 많이 보지 못했으니까 그게 부끄러워요. 좋은 부끄러움이었어요. 무엇보다 마음껏 숨 쉴 수 있다는 게 마냥 좋습니다. 시원해요. 그냥 시원해요. 숨쉬기가 편해요. 그냥 말할 때 편해요. 교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것을 놓고 학부모들의 생각은 엇갈립니다. 서로 아직은 감염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6개월까지는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서로의 표정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더 의사소통이나 이런 게 더 잘 될 수 있겠죠. 학교장은 좁은 공간에 밀집돼 있거나 합창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수업의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학원들도 학원장 재량에 따라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당장 마스크를 벗진 않는 모습입니다. 하는 아이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코로나 민감해서요. 저희는 마스크 쓰고 운동 계속 시킬 거예요. 학교에선 벗고 통학 차량과 학원에선 쓰고 교육계에선 당분간 때와 장소를 가리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현입니다. 코로나 자체도 끝이 보입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7,000명대, 7개월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전 세계도 팬데믹 마무리를 대비하는 모습인데요. 남은 방역과 변수는 무엇인지 서상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전광판 시계가 0시를 가리키고 입국자들이 공항을 빠져나옵니다. 오늘부터 비행기를 제외한 공항 내 마스크 착용은 자율. 마스크를 벗고 입국하는 외국인의 모습도 보입니다. 旅行するときって結構写真撮ると思うんですけど、いちいちマスク外さないで写真すぐ顔写真とか撮ることができるので、その点でいいと思います。 늦은 감이 있지만 일상 회복을 반기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근데 축제할 때도 대부분 마스크 안 쓰고 있으시고 되게 코로나 이전에 그런 상황처럼 보여가지고 많이 한국에서도 이제 마스크 해제된다고 하니까 되게 반갑기도 하고 5월이면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완전 해제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2단계까지 가서 우리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을 안 해도 되는 때는 아마 이번 5월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지막으로 남은 방역은 7일 격리 의무입니다. 스페인, 태국 등은 격리 제도가 없고 미국, 캐나다는 5일 권고, 독일과 이스라엘은 5일 의무로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과 격리 의무 해제 등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변수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여부입니다. 마침 WHO는 오늘 비상사태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저소득 국가의 백신 접종이 부족한 상태에서 새 변이 출현 등의 불확실성이 잔존한다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사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단독 보도 시작합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북한에 돈을 보낸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이죠. 검찰은 그중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시 경기지사의 북한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한 용도가 포함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9년 우리 돈으로 100억 원을 북한에 보냈는데 그중 상당 금액이 이 대표 방북용이었다는 의혹입니다.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간의 새로운 연결고리 의혹이 제기된 거죠. 김유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대북 사업 추진을 위해 북한에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채널A 취재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중국 단둥에서 2019년 상반기 두 차례 나눠 500만 달러를, 하반기에 300만 달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 800만 달러, 우리 돈 약 100억 원 규모입니다. 상반기에 보낸 500만 달러는 이화영 당시 경기 평화부지사가 북한과 맺은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기 도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해 진척이 더디자 북한의 요청으로 쌍방울이 대신 우회 지원에 나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주목받는 건 하반기에 북으로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300만 달러, 약 36억 원입니다. 김 전 회장은 주변에 이재명 지사의 평양 방문을 위한 경비였다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측이 이 대표의 평양 방문 시 행사와 퍼레이드 준비 명목으로 요청해서 건넸다는 겁니다. 2018년은 남북 화해 무드가 확산되며 이재명 지사 측이 방북에 공을 들이던 시점이었습니다.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종혁 원장께서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다른 경로로 좀 더 일찍 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실제 방북 일정도 논의됐지만 코로나 사태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검찰도 이런 정황들을 포착하고 대북 송금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헛웃음이 나올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그동안 김성태 전 회장을 모르는 사이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누군가가 전화를 바꿔줬다는데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여지를 열어둔 적이 있죠. 저희 취재 결과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를 했다고 이 주변에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우영기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전화 통화에 대해서도 주변에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1월 이화영 당시 경기 평화부지사와 함께 중국에서 북한 측 인사를 만났는데 이 무렵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겁니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변호사비 20억 원을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 전 회장과의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가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 그럼? 그 사람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무계해요. 내가 인연이라면 이거 내 사입은 거.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누군가 술 먹다가 바꿔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그런 경우일 수는 모르겠는데
만난 일이 없다며 통화 가능성은 열어둔 적이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됐는데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꼽힙니다. 이 대표 측은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통화한 것도 잘 기억 안 날 만큼의 일이라며 지인에게 전화 바꿔주는 통화는 이 대표 같은 유명 정치인에게 흔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아는 기자, 자 민주당 출입하는 정치부 김유빈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자, 새로운 연결고리 정황이 나온 거예요.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 사이에서 맞죠? 네,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김성태 전 회장 돈이 이재명 대표 방북 목적으로 넘어갔다는 정황이 첫 번째고요. 또 이재명 대표랑 김 전 회장이 직접 통화했다는 정황이 그 두 번째입니다. 자, 방북 목적으로 넘어갔다, 돈이 넘어갔다 이 의혹부터 보려면 자, 2018년, 19년 지금 우리가 알아볼 게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때 일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사건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관계도에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2010년대 초반부터 대북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화영 전 의원은 2011년부터 7년 동안 쌍방울그룹 고문 그리고 사회이사를 지냈는데요. 김 전 회장이랑은 오랫동안 둘이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7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된 뒤에는 이화영 부지사가 경기도 대북 사업을 주관하는 평화부지사를 맡게 됩니다. 김성태 회장은 2019년부터 북한에 돈을 보내는 과정에 이화영 부지사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김 전 회장이 왜 북한에 돈을 보냈는지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데 용도를 보면 일단 경기도가 내야 할 돈을 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대납 의혹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당시의 남북 관계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8년 9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훈풍을 타던 바로 이 남북 관계가 이뤄지던 무렵에 경기도가 남북 교류 사업에 뛰어든 겁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평양에 가서 북한의 낙후된 농장들을 스마트팜으로 교체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건데요. 예를 들면은 스마트팜의 도입 이런 부분들에 큰 관심을 표했었고요. 좀 더 나가서 관계가 좋아지면 여러 가지 스마트팜 팩토리 또 더 나가서 또 좀 작은 첨단 과학이 어우러진 도시까지도 한번 같이 연구해보자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대북 제재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경기도의회가 예산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김성태 회장한테 경기도를 대신해서 스마트팜 사업비 지불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건데요. 김성태 회장 역시 이를 수용해서 약 60억 원을 북한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김성태 회장이 왜 대신 납부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더 새로운 내용은 이겁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로 3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거예요. 네, 의혹입니다, 아직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김성태 회장이 2019년 하반기에 300만 달러를 북한에 더 줬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평양 방문을 위한 경비라고 주변에 얘기를 했는데요. 검찰도 이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북한에서는 퍼레이드 같은 행사를 준비하려면 통상 이 정도의 돈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300만 달러를 먼저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이 나와요. 자, 김 전 회장이 왜 이재명 대표의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냈느냐? 자, 이재명 대표가 알았는지 부탁했는지 이런 거 수사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맞다면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제3자 뇌물 적용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쌍방울이 대북 사업이랑 관련해서 경기도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또 그 대가로 북한에 돈을 내준 게 맞다면 성남FC 때처럼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김성태 회장이 2019년 5월에 북한이랑 광물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가 당시 쌍방울이랑 북한 사이에 연결고리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김성태 이 두 사람도 지금 서로 모른다고 계속해 왔는데 이 관계도 조금씩 이제 균열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때요? 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남북 교육 사업차 북한 사람들을 만나러 가던 중간에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랑 통화한 정황이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아태협이랑 경기도가 함께 주최했던 남북 교류 행사에 이화영 부지사랑 함께 참석을 했거든요. 당시 행사에는 쌍방울이 2억 원을 후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김성태 회장을 몰랐는지, 북한 사업이랑 송금 자체도 정말 몰랐는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회장도 검찰에서 관련 진술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진술을 하고 있는지,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되고 있는지 계속 잘 취재를 해주시죠. 아는 기자, 김유빈 기자였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 추가 소환에 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정말 아무도 나오지 말라며 당내 의원들에게 혼자 나갈 거라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장외 투쟁과 김건희 TF팀, 이상민 장관 탄핵으로 맞불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여인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예정해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추가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다만 검찰이 제시한 내일이나 모레 출석 대신 이번 주말 출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불리한 구도를 피하기 위해 소환에 응한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이 대표는 증거도 없고 도망갈 것도 아닌데 제가 왜 체포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장외 투쟁을 예고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당 차원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규탄과 민생 파탄에 대한 국민 보고대회를 이번 주말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 TF를 발족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묵비권 뒤에 숨어 검찰 수사에 저항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죄가 없다고 펄펄 뛰면서 검찰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또 민주당의 장외 투쟁은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대장동 사업자들이 나는 알지 못한다고 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진술에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은 대장동 지분은 이재명 것이어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정민용 변호사도 이 대표의 불리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던 그제 오전,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문서를 제시하며 질의하자 이 대표는 답변 대신 변호인과 별도 면담을 갖겠다고 요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5분 정도 논의를 마친 이 대표는 별다른 답 없이 답변을 진술서로 가름하겠다는 기존 답변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중요 문건이 등장하면 답변을 멈추고 잠시 살펴보거나 조사 말미엔 질문을 빨리 읽어달라며 재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33쪽 진술서를 통해 천화동인 1호 수익 428억 원이 유동규 전 본부장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유 전 본부장 측은 한 개인이 그렇게 큰 돈의 주인이라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해뒀을 것이라며 주인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힘없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에 대해 개탄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분이 이재명의 것이어서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장동 재판에선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과거 유동규 전 본부장을 찾아와 무언가 받아갔다는 정민용 변호사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정 변호사의 돈을 받아간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에 대해 김용 전 부원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민주당 대표실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은 내일 첫 재판을 앞두고 오늘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는 논란이 있었던 1월 임시국회는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고성과 파행이 계속됐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1월 임시국회의 유일한 본회의에서 여야가 처리한 법안은 기상법 개정안 등 3건이 전부였습니다. 이후 여야는 정부의 쌀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만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선동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국민의힘은 고성을 주고받다 결국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1월 임시국회 파행에 대해 여야는 내탓 공방만 했습니다. 1월 임시국회는 사실은 저희들은 시급하지 아니하고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사실은 두 의원의 방탄을 위해서 소집한 국회였는데 집권 여당이 입법부의 본분을 망각한 채 시간 끌기와 막무가내로 정부만 엄호하다 보니 대부분 공회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다음 달 2일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도 방탄 공방으로 파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연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1인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뭘까요? 1인 3역을 하고 있는 김은혜 대통령 홍보수석 얘기입니다. 김 수석이요, 요즘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대변인, 부대변인까지 3가지 역할을 다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김은혜 수석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잠깐 내려오는 영업 몇 분 기자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혜 홍보수석입니다. 왜 저렇게 바쁜 거예요? 강인선 대변인이 외신 대변인으로 가면서 지금 4개월째 대변인이 공석기인데요. 대변인 역할을 하던 이재명 부대변인도 최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단에게 제공했던 순방 일정이 외부로 유출돼 외교 안보상 위험이 발생했다면서 이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이 부대변인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다 그만두면 소통이 아무래도 차질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일단 오늘 대통령 일정만 해도요. 수석 비서관 회의, 총리 주례 회동, 부처 업무 보고, 또 나토 사무총장 회동까지 4개나 됐거든요. 김 수석 혼자 일정 들어가랴, 브리핑하랴, 또 홍보 기획도 하랴 정신이 없는데요. 후임 인선에 대해서는 노력 중이라고 하니까요. 당분간은 1인 3역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고발. 오늘 대통령실이 김의겸 대변인을 고발했죠. 맞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추가 의혹을 제기했었죠. 대통령실은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이 가짜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라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자, 특히요. 김 의원의 어제 발언을 대통령실이 더 문제를 삼았더군요. 네, 김 의원이 어제 고발 방침을 듣고 두 손 들어 환영한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고발 환영 운운하면서 조롱하는 건 묵과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국민의힘의 논리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김건희 여사 영부인 자격 떼내고 계급장 떼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검찰에 수사받아라. 이런 논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권도 뭐 양쪽으로 나뉘어지는 건 뭐 여전하죠. 맞습니다. 야당은요 대통령실을 공격했고 여당은 김 의원을 공격했습니다. 유독 저렇게 김건희 사건과 관련해서는 진심으로 저렇게 반발을 하고 그러네요. 재발절인 보도균이 몽둥이까지 들었습니다. 그저 선동하는 일에만 매몰돼 아무 말이나 내뱉는 행태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인격살인적인 거짓 폭로를 계속하면서 억울하면 특검 받아라.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배운 행패입니까? 흑석동에서 부동산 컨설팅하면 딱 어울리실 분인데.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사과와 양말, 국민의힘 당권 주자 얘기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김기현 의원은요. 여자 배구 김연경 선수에게 오늘 사과를 했는데요. 사흘 전이었죠. SNS에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김연경 선수에게 악플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기사를 보고서 마음이 조금 미안했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사실 좀 억울하겠죠. 국민은 아무나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공격을 받게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악플에 대해서 그냥 양념 정도로 생각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네, 사과를 해도 전임 대통령 비판은 잊지 않았어요. 자, 안철수 의원의 양말은 뭡니까 그럼? 어제 안 의원이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요, 양말을 선물 받았거든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봤는데 고맙다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양말 물건들을 굉장히 아껴서 씁니다. 제 양말들이 보면 이렇게 바깥이 비쳐서 거의 구멍나기 직전에 그런 양말들이 많거든요. 물건 아껴야죠. 없이 지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모으고 모아서 1,500억 기부했습니다. 깨알 홍보를 잊지 않네요. 자, 두 사람 오늘 또 지지율이 나왔는데 이제 박빙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발표된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시는 것처럼 안철수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이런 우리 당내 현역 의원들 중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사람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 의원분들이 사실은 지지 의사도 표명하셨습니다. 역시 네거티브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율 차이가 줄어들수록 두 사람의 쫓고 쫓는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은행 업무 시간도 코로나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작 시간은 30분 당겨서 오전 9시고요. 폐점 시간은 30분 늦춰서 오후 4시입니다. 고객들은 반겼지만 노조 표정은 정반대였습니다. 노조는 사측을 고소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한 은행 지점에 셔터가 올라갑니다. 5분 전부터 기다리던 50대 여성이 불이 나게 들어갑니다. 한 30분이나 좀 여유가 있었으면 했어요. 일 끝나고 가려면 은행 문을 닫아버리니까 업무를 못 봤어요. 그동안은 문을 닫았던 오전 9시부터 30분간 10명이 넘는 고객이 방문했습니다. 좋죠. 그전에는 상당히 불편했어요. 8시에 근무해가지고 하는 중에 여기 와서 시간 맞춰서 와서 하려고 하면 또 번호표 뽑아야지 뭐 해야지 그러면. 노조는 사측이 합의 없이 강행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저희가 우선 합의 위반에 따른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 조치할 예정이고요. 가처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하지만 일터에 몸이 메인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로 돌아와도 여전히 불편합니다. 업무 시간에 할애해가지고 나오기가 좀 힘들고 토요일에 영업을 한다고 하면은 업무 시간 방해 안 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업시간을 늘린 탄력 점포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국 탄력 점포는 900여 곳인데 절반은 관공서 업무를 주로 보고 3분의 1은 ATM입니다. 영업시간을 기존 7시간보다 더 늘린 점포는 국민은행의 9to6 지점 72곳뿐입니다. 신한은행 일부 점포에선 토요일과 저녁에 화상 상담이 가능합니다. 교차 근무를 도입해 근로시간 연장 없이도 편의를 제공하는 등 노사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금융선진국들은 어떤 상황일지도 궁금해집니다. 물론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미국에선 우리보다 더 늦게까지 영업을 하기도 합니다. 김성규 기자가 해외 은행들의 영업 시간을 알아봤습니다. 미국 4대 시중은행 가운데 하나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LA에 있는 지점에 휴일에도 창구에서 영업을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Monday through Friday, 9 a.m. until 5 p.m. Saturday, 9 a.m. until 4 p.m. 세계 금융 중심지인 뉴욕에 있는 지점들의 영업시간을 살펴보니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는 곳이 많습니다.
도심 외곽에 손님이 많지 않은 일부 지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는 등 지점 위치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쇼핑객이 많은 금요일에는 오후 6시까지도 영업을 연장하고 고객 편의에 맞춰 창구 직원들은 2교대 근무도 실시합니다. 9시나 9시 반에 문을 열어 오후 4시까지 영업하는 독일 대표은행 도이체방크는 지점마다 주중 하루나 이틀은 오후 6시까지 손님을 받습니다. 프랑스 시중은행들의 영업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만 독일이나 프랑스 모두 1시간 정도 점심시간을 따로 두는 지점들도 있었습니다. 전국 모든 지점의 영업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단 은행 지점의 위치와 요일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금융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핵심은 지급 기준이 현재보다 훨씬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실업급여 타려고 반년만이라는 이런 꼼수 취업들 막겠다는 것이죠. 염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북의 한 보습학원에선 강사 채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겨우 6개월만 넘기고 나면 그만두기 일쑤입니다. 8개월 전후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만두고 나서 그분들이 요구를 해오세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니까 자의에 의한 퇴직이 아니라 퇴사된 걸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최소 180일, 만 6개월 근무기간만 채운 뒤 퇴사한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 4대 보험, 세금 등을 제외하고 월 180만 4천 원 정도를 받는데 실업급여 하한액은 184만 7천 원으로 4만 3천 원 더 많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 실수령액이 더 많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악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는 좀 뭔가 도리가 아니지 않나. 좀 화나죠. 네, 화나고 약간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고.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지난 2017년 적립금이 10조 2,500억 원에 달했지만 지금은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재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악화되는 역할까지 하죠. 정부는 뒤늦게나마 실업급여 지급 기준 등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고 실업급여 하한액은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취업 기간 조건도 현행 180일보다 늘리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비싸게 샀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원희룡 장관이 전반적인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내 돈이면 그 값에 사겠냐고도 질타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7번 청약 공고를 냈지만 미분양된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결국 지난해 말 LH가 총 79억여 원을 투입해 전용 면적 20제곱미터 안팎의 36채를 공공임대용으로 사들였습니다. 분양가보다는 10%대로 싸게 샀지만 당초 분양가가 시세보다 30%나 비싸 고가 매입 논란이 일었습니다. 혈세로 건설사 이익을 보전해준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매입 임대 전반에 대한 감찰을 LH에 지시했습니다. 본래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형식적인 자신들의 업무 관행대로 했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무감각하다라는 것이 저희 판단이고요. 앞서 원희룡 장관은 자신의 SNS에도 내 돈이었다면 과연 그 가격에 샀을까라고 글을 올리며 LH를 질타했습니다. LH 측은 해당 아파트 매입은 지난해 결정된 사업의 일환이라며 감정평가법인 두 곳이 제시한 감정가 평균 가격으로 사들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또 미분양 물량이 6만 세대를 넘겼지만 아직까지는 정부가 떠안아야 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입 임대 제도를 국민적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네, 폭탄급 난방비로 여론 들끓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라는 겁니다.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난방비 대책이 곧 발표됩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산층과 서민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 지시했습니다. 지난주 대통령실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대통령이 직접 지원 대상 확대를 지시한 겁니다.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통상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 주재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쓰일 예비비 1,000억 원을 우선 의결했습니다. 기존 예산 800억 원에 오늘 의결한 예산까지 모두 1,800억 원이 취약계층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논의를 거쳐 추가 지원 대상과 규모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이렇게 대책이 나온다지만 서민들은 당장 다음 달 난방비 걱정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정에선 저마다의 방식으로 최대한 절약 중이라는데요.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현장 카메라 전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년 가까이 된 중앙난방식 아파트입니다. 70에서 80제곱미터 소형 세대들인데요. 집집마다 이달 부과된 관리비 때문에 비상입니다. 바로 난방비 때문인데요. 난방비 폭탄을 씨름하는 주민들의 고충 현장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두 자녀를 키우는 40대 박태연 씨. 지난주 영하 20도에 가까운 최강 한파에도 난방을 꺼버렸습니다. 한기가 느껴지죠. 오죽하면 딸이 따뜻한 곳으로 피신해 있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스리퍼 꼭 신고 들어야 돼요. 옷도 입고. 어제도 우리 딸하고 얘기한 게 엄마 코가 너무 춥고 자기는 스터디 카페 가려고 생각했다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 원 오른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어쩔 수 없이 내렸던 결정입니다. 꺼버렸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이제 어저께 18.5도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20도가 넘어야 되는 건데. 77세 오현옥 할머니가 홀로 사는 빌라. 바깥바람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집안 모든 창문에는 이렇게 단열 시트, 일명 뽁뽁이를 붙였고 블라인드도 내려놨습니다. 외출로 그냥 해놔버리고 그냥 침대에서 사용하고 뽁뽁이도 붙이고 커튼도 치고 낮에도 쳐놨어요. 돈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집에서도 조끼에 덧신, 벗어는 기본, 핫팩도 동원했습니다. 지난달 관리비 고지서가 나오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민원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민원이 아주 굉장히 폭주를 했죠.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관리소가 죄인 아닌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문제는 가스비 폭탄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 최소한 1, 2월은 버텨야 합니다. 지금도 최소한으로 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끌 수가 없으니까 반려묘 때문에 많이 부담이 되죠. 받지 않아도 이미 많이 나올 걸 아니까. 택시, 버스비 상하수도 전기료 등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줄줄이 오를 예정이라 서민들은 투잡을 뛰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고지서 날라왔을 때 제가 한 몇 달치가 밀린 줄 알았어요.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 해서 지금 한 3잡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12시간, 13시간, 많게는 한 16시간 일할 때도 있고. 현장 카메라 전민영입니다. 네, 새벽 도로를 역주행한 차량이 인도를 덮쳤습니다. 역시 음주운전이었죠.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백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왕복 4차로 도로를 질주하던 흰색 벤츠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뚫고 반대편 인도를 덮칩니다. 광란의 역주행에 마주오던 트럭은 놀란 듯 급하게 속도를 줄입니다. 사고 차량은 주변 차량 석 대를 부수고 전신줄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보닛 부분에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자고 있는데 여기가 막 새카만 연기가 휩싸였더라고요. 사고 차량에서 먼저 나온 동승자는 술에 취한 듯 비틀댑니다. 뛰쳐나온 주민은 차에서 연기가 나자 운전자를 부축해 차량에서 빼내고 급하게 소화기로 불을 끕니다. 불났다고 내리라고도 안 내려가지고 끄집어서
문 열고 잡아 당겨서 내는 거예요. 자칫 추가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 사고 지점은 제가 서 있는 이곳 정류장에서 불과 20걸음 떨어진 곳입니다. 버스 첫 차가 다니는 시간대였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전신주 복구 작업으로 일대는 오전 한때 전기가 끊겼습니다. 업그레이드 같은 것도 하다가 지금 전기가 다 끊어지는 바람에 다 중단되고 고객분들 입고했던 차량들 다 내보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다에 들어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엄마와 딸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바다에 뛰어들어가 설득한 경찰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50대 여성이 파도가 몰아치는 바닷속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이때 해변가에서 한 남성이 다가오자 여성 뒤에 있던 여성이 남성에게 손짓을 합니다. 거침없이 바닷속으로 뛰어든 남성이 잠시 뒤 여성을 데리고 걸어 나옵니다. 지난 27일 저녁 7시 48분쯤 어머니가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한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모녀를 구해내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당시 가장 먼저 해변에 도착한 부산 남부경찰서 광남지구대 고승현 경장은 거침없이 30m 정도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모녀는 함께 바다로 들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겁을 먹은 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명이 바닷가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해갖고 저희가 이제 바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혼자서 이제 애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서로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10여 분간 대화를 주고받은 끝에 어머니의 발길을 돌려 세울 수 있었습니다. 부모란 존재가 뭐냐? 부모는 이제 자식을 이제 보호하고 이해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존재가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감하면서 이제 설득해서 이제 구조를 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모녀가 의지할 곳이 없고 또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응급 입원 조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우리도 그랬죠. 코로나 봉쇄가 풀리자 중국의 보복 소비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분위기를 공태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유명 관광 명소마다 길게 줄이 이어져 발 디딜 틈이 없고 쇼핑몰들은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어진 중국 춘제 연휴 모습입니다. 整体的客流量目前已经超出了往年同期的一个客流最高点，预计会上浮30%左右，是我们同期的一个历史新高。 3년 만에 고강도 방역이 사라지자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겁니다. 춘제 연휴가 끝난 평일에도 쇼핑을 즐기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베이징 대형 백화점의 명품 매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장에 들어가려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卖挺好的，肯定是比之前卖的要多。去年春节比没有什么可比性，去年有疫情，今年放开。 춘제 기간 국내 관광객 수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88% 수준까지 회복했고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영화 흥행 수입은 춘제 박스오피스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휴양지 하이난성 면세점엔 명품 구매객이 몰려 4년 전보다 3배 이상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중국인들이 다시 지갑을 열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춘제 연휴 이후 지방 곳곳까지 코로나가 재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중국은 방역 보복 조치로 한국과 일본에 대해 비자 발급을 중단해왔죠. 그런데 일본만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인 관광 특수를 놓쳤다고 자극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건 지난 10일. 당시 비슷한 조치를 적용한 일본에 대해선 어제 오후 일본 국민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일본 주재 중국 대사관을 통해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달 말까지로 예정했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한 달 연장한다고 발표한 뒤 이틀 만입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PCR 검사 등을 의무화하면서도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일본과 달리 한국에 대한 비자 보복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유감을 표하면서 양국 교류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여전히 드러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다음 달 6일부터 재개되는 20개국 해외 단체 관광을 놓고도 한국을 자극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 규제를 연장한 한국이 2월 관광 특수를 놓쳤다는 겁니다. 춘제 기간 중국인 수만 명이 찾은 남아시아 국가들이 이른바 보복 여행의 첫 승자가 됐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为推动国际旅游业发展和世界经济复苏做出积极贡献. 우리 외교부는 방역 이외 다른 요인에 따른 입국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강제징용 문제 풀어보자 한일 양국이 분주한데요. 일본 정부가 식민 지배에 대해 재차 사과하는 방식으로 가닥은 잡혀가고 있는데 그 사죄를 누가 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도쿄에 이어 서울에서 다시 만난 한일 외교국장의 회담은 예정 시간을 넘겨 3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고위급을 포함한 다양한 레벨에서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재단이 조성한 기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공식화한 가운데 일본 측이 성의 있는 호응을 보이는지 여부가 핵심 관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과거 정부의 식민지 통치 사죄 담화를 계승하는 수준의 성의 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일본 총리가 식민 지배에 대해 사죄했던 무라야마 담화나 현재 한일 우호 관계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는 뜻을 피력해 간접적인 사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본은 피고 기업의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하는 것을 선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전범 기업의 참여에도 소극적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과 발표의 주체를 놓고도 논의했지만 총리와 관방장관 사이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여전히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측은 오늘 회담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3040 남성들의 추억을 자극한 영화 슬램덩크, 역주행 기세가 대단합니다. 지난 주말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린 할 수 있다. 90년대 엄청난 인기를 끈 만화를 영화로 만든 슬램덩크. 평일 한낮인데도 극장엔 꾸준히 발길이 이어집니다. 아빠가 그 책으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 나서 같이 오고 싶었어. 슬램덩크의 입소문은 20대로도 번졌습니다. 저 빼고 다 보는 분위기. 그래서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지금 친구들도 다 봐서 내일 모레. 3040 세대의 추억을 자극한 슬램덩크는 입소문으로 인해 인기몰이 되면서 지난 27일부터 3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개봉 이후 3위까지 떨어졌던 슬램덩크는 설 연휴 아바타 2를 제치고 2위로 올랐다 지난 주말 개봉 4주차에 처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5년 전 개봉 3주차에 1위로 오른 보헤미안 랩소디를 뛰어넘는 극적인 역주행입니다. 지난주 문을 연 기념품 매장은 이른바 오픈런 열풍입니다. 600번이 넘는 대기표가 등장했고 매대는 이미 오전에 텅텅 비었습니다. 좀 더 빨리 일찍 일어나서 왔어야 되는데 제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뭐 구매욕이 올라서 추후에 내일이나 아니면 이틀 후에도 다시 올. 슬램덩크는 어제 기준으로 누적 관객 17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200만 돌파가 멀지 않았습니다. 3040 추억의 감성으로 시작된 열풍이 진한 여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네, 답답했던 실내 스포츠 경기 응원도 오늘부터는 마스크 벗고 속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프로농구 체육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인철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프로농구 캐롯과 삼성이 맞붙고 있는 고양체육관입니다. 오늘 경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첫 프로 경기인데요. 팬들은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가 나올 때마다 마스크를 벗고 활짝 웃었습니다. 관중들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 건 2년 3개월 만입니다. 축구 등 야외 경기는 이미 의무 착용이 해제됐지만 실내 경기는 감염 전파를 우려해 착용이 유지돼 왔습니다. 프로농구 인기가 주춤했던 상황에서 선수들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더 함성 소리와 응원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힘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해방감 속에 열띤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좀 더 쾌적하게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열기 있게 응원할 수 있고.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마스크 벗기를 주저하는 팬들도 있습니다.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서요. 이제 마스크를 쓰고 볼 계획입니다. 겨울 실내 스포츠에 꽂힌 프로농구와 프로배구의 순위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오늘 경기가 없었던 프로배구는 내일부터 마스크를 벗고 응원이 가능합니다. 채널A 뉴스 정희철입니다. 1월의 끝자락에서 한파가 한층 누그러졌습니다. 내일도 견딜 만한 겨울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전국의 하늘은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면서 중부 곳곳에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경기 북부에는 5mm 미만의 비가, 강원 내륙 산지에는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공기도 쾌적했는데요. 내일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남은 밤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한편 동해안과 영남권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겨울철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상당하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3도, 대전 영하 5도로 영하권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7도, 광주 11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더 높겠습니다. 이번 주 맑은 날씨 속에 계속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실내 마스크까지 벗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 거의 다 돌아왔죠.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려는 곳이 있습니다. 은행 노조들인데요. 코로나로 줄였던 영업시간을 원상복구시키려 하자 회사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오히려 야간과 주말 영업 점포를 늘려달라고 합니다. 은행 한번 가려면 연차 써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고객이 없으면 은행도 없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